박준규의 브리핑 6 내신문 박준규 반장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에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예. 뭐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생각하셨나요? 예, 상당히 일단은 취재가 상당히 잘 됐다. 그래 꼼꼼하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거의 기자 하셔도 될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낍니다. 우리들도 저런 자세로 탐사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예.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내용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뭐 전반적으로 여의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예. 어떤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아마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치 앞으로 지금 있을 일정들을 보니까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네요. 일단 내일 모레 네. 일요일이죠.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시기적으로 여야가 상당히 실타래처럼 이렇게 엉켜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네. 이거 풀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소위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푸는 게 가장 빠르고 또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 이번 만남 자체는 모친상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만나긴 하지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오기는 오나요? 예전에는 꼭 한 명씩 이렇게 안 오고 그랬잖아요. 안 온다고 했다가 오기도 하고요. 예.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다 온다고 일단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특히나 이건 어떤 의제를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 모친상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만나고 비공개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배석자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만나서 특별히 나쁠 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답례인데 예. 그 모친상에 대한 조문 온 것에 대한 답례인데 여기서 뭐 안 간다 그러면은 또 굉장히 예의가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가서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래서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정해진 의제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의제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시사하는 바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모임이 회동이 만찬이라는 데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만찬이요? 예. 그러니까 저녁에 그렇죠. 먹는 저녁 거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저녁 식사를 하면 뒷부분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직전에 올해 7월에도 네 번째 회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4시부터 6시까지 있었어요. 예. 대통령께서 그럼 만찬까지 같이 하자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 생각이 있었는데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저녁 약속이 돼 있다. 그러면서 그걸 거절해서 만찬 회동이 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었는데 예. 이번에는 만찬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까지 쭉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력하게 거론될 의제들, 안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단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저 예. 조국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전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계속 요구를 아마 할 거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현재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검찰개혁, 또 선거법, 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산, 또 여러 가지 이런 현안과 함께 이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좀 처리를 해달라.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제 예. 대통령이 말씀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부터 요구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패스트트랙 얘기도 있을 테고 또 지소미아 이제 2주 남았거든요. 종료하기까지. 그거에 대한 입장, 또 한일 관계, 대북 관계 이런 문제들까지 또 최근에 나와서는 이 소위 남한으로 내려온 선박을 다시 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튼 많은 문제들을 아마 제기하면서 청와대 쇄신, 또 개각 이런 요구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도 얘기를 할 테고 대통령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책임론,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결과적으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 측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소위 말하는 버럭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꽉
전국에 막혀 있는데 예. 경질 얘기까지 지금 막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 것도 그럼 다 얘기가 나올까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야당 한국당 입장에서는 강기정 수석을 기화로 해서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문제를 좀 그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반응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뭐가 이제 정치라는 게 어쨌든 서로의 뭐 딜일 수도 있고 예. 이제 상호간의 반응과 자극의 반응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뭔가 요구가 있으면은 받아들여줘야지 또 야당도 어느 정도 뭐 협조를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질 텐데 예.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한번 저희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되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중요한 그거가 내일이 이제 임기를 절반을 넘기는 반환점이 되는 날이에요. 그 예. 상황에서 이 모임을 하니까 네.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17년 5월 9일이었죠. 선거일이.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지나는 예, 겁니다. 예. 뭐 우연찮게 그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지금 이제 정권 후반기로 넘어가고 총선을 앞두는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께서 어떻게 야당과의 협조 또는 대화 타협, 뭐 협치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여기에 사실 관심이 많고요. 그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또 관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야당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들이 좀 준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메시지들을 저희가 이제 잘 캐치를 해야 되고 예. 또 언론이 잘 이제 딱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요일날 일하기 정말 싫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조간신문, 예. 조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출근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석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출근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일요일날 출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는 기자들은 약간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예. 어디에서 일이 터지냐에 따라서 그 예. 담당자가 달라져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회 반장이라서 예. 국회에 있고요. 거기는 대부분이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담당을 할 텐데 청와대가 커버를 하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는 어쨌든 나와야 되겠네요, 이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예.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지난번처럼 4시에 시작하면 만찬 계획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녁 식사 전에는 무조건 끝난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찬이다 그러면 뭐 8시도 될 수 있고 9시도 될 수 있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따로 브리핑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배석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취재를 당대표를 대상으로 취재를 해야 돼요. 당대표들이 나와서 기자들 질문하면은 뭐 좋은 얘기가 오고 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다 이제 한 다음에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당대표 중에서는 이제 5분이시니까 예. 일부는 이제 기자들과 직접 이제 브리핑을 하시는 분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언론이 한꺼번에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취재 경쟁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뭐 풀 기자단 하진 않나요, 이런 그렇죠. 거? 비공개니까요. 그렇군요. 예, 브리핑 계획도 현재 청와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임기가 절반이면은 뭐 이 모임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안 하더라도 예. 뭐 국정의 이제 하반기라는 상징성 때문에 뭔가에 이제 뭐 메시지를 던지거나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청와대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계획이 나왔는데요. 예. 그 10일 날 그 만찬하기 직전에 오후 3시에 안보실장,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3명의 실장이 춘추관으로 직접 나와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세 분이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라면은 나올 게 본인이 담당하는 거니까 예. 남북 관계와 뭐 북미 관계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얘기를 할 테고 예. 정책실장은 주로 다른 것도 있지만 경제 쪽에 주로 많이 그냥 포커싱을 맞출 것 같고 비서실장은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쇄신이랄지 아니면은 뭐 국정,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실 것으로 보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만찬에 있을 그런 이야기들은 주로 그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돼 있을 것이고요. 이 3실장과의 기자회견은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의 보도가 예상이 됩니다. 기자들 과로로 죽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하면. 보통 그렇게 하면은 국회에서도 파견을 가서 한 서너 명이 가니까 거기 뭐 추측안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북적북적 할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일요일 날 한번 지켜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메시지들, 기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보수 대통합 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좀 뭐 뜬금없다 갑자기 그런 평가들이 많죠. 뭐 갑자기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뭐 혹시 사퇴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기자들끼리 농담으로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 뜬금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반응하는 분들도 고민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니까요. 상당히 그 당황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가장 큰 대상자, 보수통합의 대상자는 유승민 계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미 한국당에서 나온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승민계가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해요. 유승민 대표는 이 보수통합의 조건을 세 가지 걸었어요. 하나는 탄핵에 대한 책임론. 탄핵. 두 번째는 개혁 보수. 보수인데 개혁으로 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낡은 것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만들자. 이 세 가지인데 두 번째 낡은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거는 창당을 새로 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죠. 빅텐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국당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기득권을 잘 이렇게 배분하자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개혁 보수와 이 새로운 창당 부분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한국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탄핵에 대한 문제, 이것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어떤 그 한국당 안에서도 유승민 대표 의원은 이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법 됩니다.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통합이 가능할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이게 자신이 탄핵 때문에 나왔던 그 정당을 아무런 그런 조치도 없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뭐 사실 그 합리적으로 볼 때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그런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문제가 어쨌든 보수의 통합을 가로막는 그 내내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연세가 뭐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건강하고 계속 뭔가 옥중 정치 내지는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어떤 보수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통합을 한다는 그 메시지가 과연 정말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런 의지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총선을 일단 우리가 일당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인지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보수 통합의 진정성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철학이 일단 없어 뭘 위해서 통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포장이라도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이제 박찬주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리더십 약화를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고 이게 급작스럽게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보수 통합은 사실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총선 직전에 또 경선도 해야 되고 공천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다시 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 저희가 막 갑자기 제가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후원을 막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함영규님이 10만 구독자 가지야 하면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신디 개신 것 같습니다. 신디 KYE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후원금으로 더 열심히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이제 보수 대통합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제3지대론. 뭐 이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제3지대론도 비슷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앞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3지대론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올드보이예요.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이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통합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이합집산하자. 왜냐하면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 미래당이 분당 가능성이 높고 또 여전히 민주통합당과 대한신당이 그 꿈틀거리고 있지만 제3지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연 국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과거 안철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을까? 사실 상당히 뭐 기대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역구에서 표를 획득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패스트트랙 안에 있는 선거법이라도 통과시켜서 이제 비례대표라도 좀 얻으려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각 정당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이 제3지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호남계거든요. 이 호남계는 사실 이 선거구 획정이 돼서 선거구 획정이 되거나 또는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인구가 워낙 거기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이 전체적으로 지역구를 선거법 개정하면 지역구를 많이 줄이게 되잖아요. 줄여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제3지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화 이런 것도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시중에 떠도는 농담으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최대 복이 야당 복이라고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뭐 어찌 됐든 민주당도 뭐 잘못하는 게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뭐 다른 정당 더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야당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요일날 지켜보고 월요일날에 또 뭐 요 소식들 가지고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